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논어의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 간의 대화를 정리한 책인데요. 왠지 어렵게 느껴져서 선뜻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인지 막상 논어를 읽은 사람도 거의 없죠. 하지만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이 책은 논어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우리 실생활에 기반하여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40대가 되어 20여 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과거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온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삶에 이런 질문이 가득해졌을 때 논어를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얻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논어의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깨달음을 얻고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쏠 때 관역을 뚫는 것만을 중요시 여길 필요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다. 공자는 화살이 관역을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 박히느냐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마다 지닌 힘이 다르기에 관역을 얼마나 깊이 뚫었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제자마다 각기 지닌 역량이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같은 능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지닌 성향과 특장점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에 맞춰 교육법을 달리했다. 자로에게는 자로의 수준에 맞게, 자공에게는 자공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주었다. 각자의 세계에 맞는 조언은 따로 있다. 제자 중 자기 개발에 열심이었던 자공은 학문에 욕심이 많았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인 안현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승에게 질문하고 호련과 같다는 답을 얻었다. 호련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담는 귀중한 그릇을 뜻하는 말로 호련과 같다는 말은 자공이 이미 공자에게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개발하는데 멈춤이 없었다. 한 번은 자신만만한 자공이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이 제게 강요하는 일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 자공에게 공자는 사야,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자신의 애제자에게 팩트 폭행을 한 셈이다. 물론 애정어린 충고였다. 솔직하고 싫은 소리도 곧잘하는 자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에게 덕행의 대명사인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자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포기했을 것이다. 어쨌든 평소 질문을 많이 하던 자공이 공자의 충고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쿨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듯 싶다. 이 이야기는 위령공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자공은 평생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할 만한 것을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고, 공자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 말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건대 공자는 자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을 필요는 없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나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도리어 해를 입는다. 뱁새는 13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새다. 반면 황새는 긴 다리를 지닌 몸통이 큰 새다. 뱁새가 그 짧은 다리로 황새를 쫓아가려고 뛰다 보면 숨도 차고 이래저래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힘들어서 쓰러질 게 뻔하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뱁새이면서 황새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쫓아가지 못해 안달이 난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으라는 의미다. 그러니 꿈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해선 안 된다. 꿈을 향해 노력하되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다. 더 정확히는 애써 남을 따라할 필요 없이 나의 방식과 속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내게는 나의 꿈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꿈을 탐낼 이유가 없다. 나의 속도와 걸음걸이로 나아가면 된다. 달팽이의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는가? 꼬물거리며 정말 느린 속도로 천천히 기어간다. 저렇게 해서 언제 길을 건너가려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 살펴보면 어느새 그 달팽이는 사라지고 없다. 자신의 점액을 이동한 흔적 따라 길가에 남겨둔 채. 느린 속도일지언정 달팽이는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 궁극에는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한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하룻밤새 새로운 것이 나오고 따라가기 벅찰 만큼 급변하는 세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처럼 하겠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간다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다. 달팽이가 개구리처럼 껑충껑충 뛸 수 없는 것처럼. 공자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아서 화살로 관역을 쉽게 뚫을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힘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해
화살을 쏘아 관역에 간신히 꽂히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타고난 재능도 역량도 모두 다르다. 힘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관역에 꽂기 위함이 아닌 활을 쏘는 나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면 된다. 혹은 활쏘기가 아닌 다른 일을 찾는 것도 괜찮다. 활을 잘 쏘지는 못하지만 말을 잘 타거나 수레를 잘 몰거나 글을 잘 쓰는 등 분명 다른 재능이 있을 테니 말이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할 것이 있다. 결과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활 시위를 당겨 관역을 맞추는 데만 집착하면 어떨까?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부담과 강박 때문에 활쏘기가 재미없어질 수 있다. 혹은 압박감 때문에 실력만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1등, 합격, 승진 등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당연히 재미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결과만큼이나 그에 다다르는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의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공은 비록 덕행에서는 다른 4명의 제자에게 뒤졌지만 그의 언행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말이다. 또한 그의 상업적 능력은 공자도 인정하고 탐복할 정도였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도를 이룬 것이다. 지향점이 명확하면 흔들려도 괜찮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령 산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한 삼태기의 흙을 보태지 않아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중지하면 내가 중지하는 것이다. 가령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한 삼태기의 흙만 쌓았다고 해도 나아가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공자는 한 삼태기의 흙만 쌓아도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극에서 종종 지피나 새끼를 엮어 만든 삼태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요즘에는 보기 드물지만 예전에는 농가에서 곡식, 재, 흙 등을 옮기는데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물건이다. 그런데 작은 삼태기로 흙을 쌓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분명 시간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런데도 공자가 이처럼 과장되게 표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나 불도저 등을 이용해서 흙을 쌓고 쌓아 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삼태기의 흙만 보태면 산이 완성될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이때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며 포기한다면 결국 산을 쌓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 전까지 열심히 흙을 올려 산을 쌓았음에도 딱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말이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멈추다는 뜻을 지닌 지와 나아가다는 뜻의 진이다. 때론 멈추는 것도 지혜다. 멈추거나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내가 선택할 문제다. 공부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숨이 턱에 차오르며 힘겨운 순간을 맞곤 한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한 걸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도 말이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향해 정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포기하는 사람은 다 잘못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기 계발서들은 흔히 성공이 눈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기르라는 의미에서는 맞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갈 길이 아닌데 쓸데없이 미련을 두어서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점에서는 틀리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듯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도 큰 지혜다. 내가 갈 길이 아닌데 무작정 참고 견딘다고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행복을 느끼면 다행이지만 나의 길이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연예인, 음악가,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을 목표로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공부했다고 하자.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에게 같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타고난 재능이나 운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분명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 노력과 상관없이 내 외부적 환경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다. 부상을 당해 운동을 포기하거나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이유는 다양하다.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 1, 2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5년에서 10년이라면 손실이 너무 크다. 일과 업을 통해 가치를 추구하라. 이쯤에서 삼태기의 흙을 나르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우선시하는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업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치 말이다. 돈과 명예가 중요한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가? 삶에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는가? 이렇게 인생을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직업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일부분이 된다. 만일 연예인의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연예인이 되지 못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자 한 이유, 그것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단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목표였다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재능을 펼칠 수도 있고 댄스 강사나 연기 강사가 되어 가르침을 주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직업 자체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가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길이다. 애플의 CEO 팀 쿡은
노동과 평등에 큰 가치를 두었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뿐더러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성소수자 등 약자를 생각하는 평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가치를 둔 이들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불가능을 향해 전진한다. 그들이 단지 돈만을 목적에 두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이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학문이다. 학문을 갈고 닦으며 정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는 의미였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서 산을 만들었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한삼태기의 흙, 즉 공부를 보태 학문에 더욱 정진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자. 단기적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의 가치를 정리해봐야 한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고 기쁨을 느끼는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그 다음에 정할 일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느냐다. 업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재경공이 공자께 정사를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지금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회사원,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주부, 공무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음악가 등 다양할 것이다. 그럼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기도 한다. 지금 하는 일이 불만족스럽거나 막연히 다른 일을 꿈꾸기도 한다. 세상이 권하는 직업에 나를 맡기지 말라. 다른 직업 혹은 다른 직장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직업이나 직장이란 없다. 어떤 일이든 어떤 직장이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은 어떨까? 많은 이들이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의사는 많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환자의 삶과 건강에 있어 중차대한 일을 하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다. 특히 외과나 응급외과 등 생사를 시급하게 다투는 곳에서는 늘 초긴장 상태로 지내야 한다. 환자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 있기에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을 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다. 그뿐인가? 몇 달씩 병원과 환자에만 매여 있다 보니 가족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금융업계는 어떤가? 수억 원대 연봉을 자랑하는 애널리스트가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고도 다음 날이면 7시 전에 출근해야 한다.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세계 경제 동향은 물론 기업과 시장의 변화도 항상 파악해야 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겉보기에는 좋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피말리는 무한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일이다. 의사나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직업의 실제는 다르다는 뜻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좋아 보이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적성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직업을 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난을 뚫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에 적성을 따져가며 직업을 고르는 것이 자칫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제쳐두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은 대체로 의사, 변호사, 판사,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등이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심이 없는데도 의대에 다니며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시원에 머물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처럼 남들이 보기 괜찮다고 인식되는 직업,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그 일에 재능이 없다면?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눈치를 살핀다. 산농공상 신분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며 직업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파악해 적성과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 연결된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일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 가치에 따라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즐겨야 한다. 린치핀의 저자 세스 고디는 이를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술가로 정의한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예술가의 경지에 오르고 장인이 된다. 이처럼 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생계를 위한 고역이 되기도 하고 예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다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선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면 그 일에서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게 마련이다. 힘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일에서 의미를 찾고 즐기려 한다면 태도와 습관이 바뀐다. 자연스럽게 인생 역시 달라지게 된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출연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좌절하는 대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내가 손님이라면 어떨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죠. 무엇보다 사장이 힘들어야 손님들이 감동을 하거든요. 꾸준히 방송을 보다 보니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한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이 제품 차별화다. 음식점을 하는 어떤 사장은 음료수를 서빙할 때 늘 얼음잔과 함께 준다고 했다. 고객이 음료수를 시원하게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 어떤 사장은 다른 가게에서 못 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서 경쟁력을 낮춘다. 당장에는 귀찮고 손해인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함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 그 사소함에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다. 매달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장사가 안 되면 적자가 나기 일쑤다. 그래서 한순간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 휴가도 따로 없다. 바로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 즉 고객 만족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공자는 말한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에 하찮은 일이란 없다. 직업에 귀천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일을 하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하찮아진다.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내가 나의 일을 귀히 여기고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그 일은 귀한 일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직업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보라. 내가 그 직업을 갖고 일할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진정 행복할까? 아니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일까?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일로 인해 감내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까지 고려해 보길 권한다. 그때도 그 일이 하고 싶다면 기꺼이 도전해보자. 남들의 시선이 아닌 마음의 좌표를 읽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의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얻기도 한다.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서 벌어지는 여러 일 중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이민을 원한다는 이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고 할 정도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로움과 정서적 차이는 감수해야겠지만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다.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또한 기저에 자리한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그때는 학문을 통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름길이었다. 사실 공자가 공부의 뜻을 세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학문에 정진한 것도 비천한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주문공과 같이 군주를 도와서 세상을 바로잡는 도덕 정치를 하고자 했다.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한데 미천한 신분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학문을 통해 신분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은 실망뿐이었다. 군주는 힘이 없었고 세도가가 득세했다. 그의 뜻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50대 중반을 넘어서 14년간 유세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이상정치, 도덕정치보다는 우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싶어 했기에 공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공자는 이러한 세태에 염증을 느끼고 다시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말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공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피력하면서 제자들을 육성했다. 그가 만약 부와 명성을 탐했다면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이 믿는 가치를 추구했다. 군자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선에 상관없이 꾸준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 자신이 이룬 것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남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면서 기뻐한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이 나쁠 리야 없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집착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인정이나 존경은 내 삶의 가치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듯 좋은 일을 굳이 남들에게 과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외부에 맞추어진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껏 과시하기 좋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SNS가 그렇다. 최신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 멋진 차, 명품 가방과 옷들. 잘 설정된 사진들이 즐비하게 넘쳐난다. 디지털 공간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모습과 달리 과장되어 연출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상대적 상실감에 빠지고 난다. 이처럼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우선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해진다. 나의 실상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쁘게 포장하려다 보니 실제와 보여지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겨난다. 혹은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을 남들의 인정과 부러움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어진 환호와 부러움이 나의 열등감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에 집착하고 있다면 SNS와 인터넷을 잠시 멈추길 권한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조금씩 자신에게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이나 반응에만 쏟았던 에너지가 점차 나에게로 옮겨온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공자는 군자는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근심한다 고 말했다. 군자도 사람이기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이 드러난 문구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것이 지나쳐 명예욕에 집착하면 문제가 된다. 세상사에 도통하고 수많은 제자를 거둔 공자도 자신을 진정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늘만이 알아준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 속뜻을 헤아려 살펴보면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이 채택되지 못한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만큼 세상 일에 달관했다는 의미도 된다. 결국 공자를 알아주고 인정한 것은 당대의 위정자가 아니라 후대의 위정자였고 수많은 제자들이었다. 하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의 가치를 알아주고 배우며 따르고자 했다. 자신이 뜻한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나온다. 그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명예욕이다. 애초 뜻했던 바를 외면한 채 명예욕에 집착하면 본질이 훼손된다.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잊게 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이 보일 것이다. 영혼을 채우면 스스로 빛이 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의 뜻을 둔 선비가 낡은 옷과 맛없는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도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 공자의 제자는 노나라 출신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공자가 주유천하를 했을 때 자공의 경제적인 서포트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몰락한 가문 혹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돈과 권력에 한이 맺혀서 부귀영화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공자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일부는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출세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영혼이 공허할수록
외양에 집착하는 이유. 공자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출세욕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그렇듯 예외는 있다. 노나라의 권세가 갯씨 밑에서 일하던 염유다. 그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공자에게 종종 지탄을 받았다. 염유와 달리 권세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제자도 있다. 바로 민자건이다. 그는 덕행과 효행으로 이미 공자에게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도 노나라의 갯씨 밑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드디어 벼슬길이 열렸고 지긋지긋한 가난과도 이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사양했음에도 다시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문수가로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건이라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갯씨 밑에서 일할 수는 없었다. 갯씨가 누구인가? 노나라의 왕인 소공, 정공, 애공 등을 쥐락펴락하는 삼환시의 수장이었다. 그러니 임금에 대한 충을 배운 그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염유처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세도가를 교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민자건은 타협하지 않았다. 민자건보다 한술 더 뜬 인물은 안현이었다. 그 역시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고 가난함을 감내하며 살았다. 그는 높은 벼슬을 얻지 못했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았으며 겸손했고 배움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를 두고 공자가 이렇게 감탄하며 말할 정도였다. 현명하구나 안회여. 밥 한 그릇과 표주박 한 개에 담긴 마실 것으로 궁벽한 마을에서 사는 근심을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현자로구나 안회여. 공자가 이렇게 감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자는 음식에서도 자기만의 도를 중요시했다. 회는 가늘게 썰어야 하고 고기도 바르게 잘라야 했다. 그 외에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안현의 소박한 식사와 비교하면 꽤 풍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명예롭다고 칭송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값싼 옷이나 음식을 부끄러워하고 좋은 차와 명품 가방으로 과시하려 든다. 물질적인 부나 외적인 화려함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소유와 행복의 방정식.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유해도 상실감을 느낀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린다. 그런가 하면 물건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와 소유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으려 하는 거짓된 욕구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린치피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단 2세대 만에 소비 문화는 완성되었다.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생활 양식이 생겨난 것이다. 남을 따라 물건을 사는 행동은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 자질이 아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욕구일 뿐이다. 우리는 만들어진 욕구에 의한 끊임없는 소비의 반복을 하고 있다. 쇼핑이나 소비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부르며 쇼핑 중독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소비 자체에 중독되어 물건을 사들이기만 하고 정작 박스조차 풀지 않은 채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물건을 사는 데서 오는 잠깐의 즐거움은 유효기간이 짧다. 찰나로 사라져버리고 이내 공허함이 찾아온다. 중독된 소비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행복은 소비나 소유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로 규정되지 않는다.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예화를 살펴보자. 그의 재산은 약 100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불과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었다.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궁궐 같은 집에 살며 매일 진수성찬을 먹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어떤가?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만을 고수한다. 심지어 공식 석상에 아디다스의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올 때도 있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는 그 삼선 슬리퍼 말이다. 그가 이렇게 단조로운 차림을 고수하는 이유는 옷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옷 고르는 시간을 줄여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가 중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일까? 메타의 다음 미션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 한마디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가상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차후 메타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혼자 소유하는 대신 공동체에 기부해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다는 뜻이다. 공자 역시 허무한 욕구 대신에 진정한 욕구를 찾고자 했다. 바로 배움의 욕구다. 공자의 또 다른 제자 자로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무리 해진 헌 속옷을 입고 서 있어도 여우나 담비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서 있어도 늘 떳떳하다고 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로 자신이 규정되거나 가치가 정해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이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영혼이 충만감을 느꼈을 때다. 책을 읽고 좋은 문장에 감화받아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사색하면 영혼이 충만해질 수도 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볼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충만함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순간은 각기 다를 것이다. 반드시 대단한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작고 소박한 일이어도 괜찮다. 일상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